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꺼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괜찮다 싶더니 결국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줄줄줄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애플이었는데요. 애플이 갑자기 왜?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의 기업 애플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서 고용과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테크 업체들이 하나같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하거나 신규 고용을 중지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있는데 애플까지 이런다니까 투자자들이 좀 몸소 체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는 TSMC도 어제 그다지 좋지 못했죠. 자,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한치 앞을 못 보는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는 7월 한 달간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셨는지 제가 순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딱 중순까지의 순매수 종목 탑10인데요. 1위부터가 되게 특이하죠. 0966, 알파벳이 아니라 숫자예요. 티안치 리튬이라는 종목인데 한국말로 천재 리튬입니다. 1위의 중하권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은 순달람에서 거의 처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 미국 증시가 부진한 반면에 중하권 증시가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7월에 이런 순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0위에 있는 알리바바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다 미국 종목들 쫙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종목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6위에 있는 여기 바로 있는 마라라고 적혀 있죠. 마라탕 아니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만 82.8%, 8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자 중 하나인데 워낙 고점에서 크게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반등하면서 주가는 그보다 더 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웬만한 암호화폐들보다 더 높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제가 테마로 분류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반도체가 3개 있잖아요. ASML, AMD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을 포함해서 이 10가지 종목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체 왜 사셨을까? 제가 그 매수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1위에 있는 천재 리튬은 2천억 원을 넘게 매수를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이 13일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일회성이 있는 매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이 최근 공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댄 매매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각각 95억 원, 66억 원을 순매수 하셨는데요. AMD를 여러분들께서는 30억 원 정도 더 담으셨던 것 같아요. 30억 원 정도 더 담은 이유는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CPU라는 무기를 들고 있고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엔비디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AMD와 항상 비교되는 두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와 인텔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같이 보기 위해서 SOXX ETF도 함께 준비를 해뒀습니다. AMD가 빨간색, 엔비디아 녹색, 인텔은 파란색이에요. 여담으로 현지에서는 AMD를 레드팀, 엔비디아를 그린팀, 인텔을 블루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 주가 등락률을 여기서 보시면 인텔이 그나마 가장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게 인텔은 최근 몇 년간 뭐 크게 올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만큼 가장 적은 거고요. 한편 AMD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주가 등락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둘 다 동일한 수익률인데요. 약 46%, 거의 반토막 된 상황입니다. SOXX ETF보다 한 10% 정도 더 빠졌다는 건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의 골이 깊은 만큼 반등의 폭도 크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하락이 심화됐던 걸까요? 물론 매크로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이 컸다라고 설명하면 대충 되겠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특히 약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GPU 시장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는 독일에서 소매가로 판매되는 GPU 가격을 월간 단위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주황색 선이 엔비디아의 제품이고 남색이 AMD 제품입니다. 가장 오른쪽 숫자를 보시면 이게 6월 19일에 나온 데이터인데 AMD의 경우에는 100%를 하회했습니다. 100%를 밑돌았다는 이야기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내놓은 GPU 가격이 더 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권장 소비자가보다 더 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GPU 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 사업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색 영역이 보이시죠? 이게 채굴자들이 일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뜻하는 지표인데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 채굴업자들이 갖고 있던 GPU를 중고시장에 막 내놓는 거죠. 중고나라 같은 데 막 내놓는 거예요. 광부들이 이제 돈 안 된다고 곡괭이를 시장에다가 그냥 헐값에 처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고 가격이 더 무너지니까 신제품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차세대 제품의 출시까지 연기되는 이런 흐름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사가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기사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왼쪽 기사 보실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RTX 40 시리즈는 원래 3분기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사실상 내년 1분기로 연기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사정이 좀 더 낫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굴업자들이 채굴에 좀 더 선호했던 GPU가 원래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AMD는 애초에 GPU보다는 CPU의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AMD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딜레이와 관련한 루머는 현재 들리지 않고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못 내놓는 사이에 AMD가 올해 하반기에 먼저 시장에 치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게 GPU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다는 이유는 뭐 AMD에게도 절대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지난 6월 9일에 AMD의 애널리스트 데이는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는 여러 기술적인 변화들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사업부 구조를 다르게 발표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 그리고 소비자용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확히 어떤 시장에서 성장률이 얼마나 된다라는 사업부별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막 여러 팀들을 역할 배분에 맞게 딱딱딱 구분해놔야 팀 간 성과를 잘 추려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들 다 집어넣고 한 팀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성과 측정이 어렵겠죠. 노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 측정이 잘 되어야 그러니까 성장률 분석이 잘 돼야 투자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밸류에이션 기법 중에 SOTP라고 해서 사업부별로 밸류에이션을 달리해서 기업 평가를 하고 또 그러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사업부를 잘게 나누게 되면은 기업 평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사업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영위할 사업부가 무엇인지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세울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AMD가 사업 영역으로 활동하던 시장의 크기가 79억 달러에 머물렀었는데 자일링스를 합병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부로서
활동할 시장의 크기는 무려 300억 달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3.8배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앞으로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업 부문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꼼꼼하게 순달람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공시되는 사업부 영역은 4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각 제품 영역별로 나눠보면 6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용, 그리고 게임용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D의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센터만큼 중요해질 신산업인 임베디드라는 겁니다. 이 임베디드라는 것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딘가에 심어져 있는 내장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장 형태로 AMD 칩들이 심어져 있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량에도 AMD 제품이 심어져 들어갈 수가 있고 5G 통신에도 임베디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산업들은 경기 침체가 있어도 기어코 각 정부들에서 역점을 두고 부흥을 시켜야 할 신산업들이죠. 그리고 이 영역을 목표로 해서 AMD가 각 사업 영역을 나눠서 성장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요. 차량용 임베디드 제품으로서는 이미 AMD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라는 걸출한 업체를 인수하면서 5G 통신, 엣지 컴퓨팅에도 큰 존재감을 발휘할 역량을 이미 갖춘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안고 있는 AMD이기에 더욱이 앞으로의 장기적 실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그래서 물론 실적 가이던스도 내놨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텔과는 다르게 고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시켜줬다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올해 실적 가이던스와 지난 6월 9일에 내놓은 실적 가이던스가 똑같았습니다. 인텔이 영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과는 상반되게 우리는 갈 길 간다라는 뉘앙스죠. 또한 중장기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20%씩 매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결국 서버용 시장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CPU 시장이라는 말인데요. 참고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AMD의 에픽이라는 프로세서인데 데이터 센터용 CPU 제품의 이름입니다. 에픽입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AMD의 약진이 인텔과의 차별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는 기술 진전에 있어서 계속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왼쪽 걸 보시면 되는데 원래 작년에 출시한다고 했었던 4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올해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는 돼야 차세대 CPU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작년에 나온다는 게 내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세대 CPU는 그래도 원래대로 내년 말에 출시하겠다고 공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인텔의 말을 곧이곧대로 이제는 믿기가 힘들어졌고요. 반면에 AMD는 올 4분기에 출시될 서버용 신제품 소식이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루머가 빈번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실제로도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AMD의 이번 신제품은 현존하는 모든 CPU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AMD는 서버용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점은 뭐냐면요. AMD 제품이 인텔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싸게 팔면서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성능 덕분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서버용 CPU 점유율 추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인 AMD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10%를 넘겼다가 단 3개월 만에 또 1%를 추가해서 현재는 약 12%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력 IT 매체인 디지타임즈가 2024년이 되면 AMD의 점유율이 무려 18%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주장의 근거로 내놨던 거는 자일링스와의 인수합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점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AMD의 CPU를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 동안 이 점유율이 여기 보시면 40%가 40%
40%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인텔은 계속해서 다리를 절고 있고 AMD는 더 빨리 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기 실적은 가장 궁금해하실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글로벌 증시가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 보시면 AMD의 분기 실적 발표치와 그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 추이를 나타내봤습니다. 위로 갈수록 최근이고요. 먼저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제가 적어둔 열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빨간색 플러스죠. 이것은 월가가 전망했던 예상 실적보다 실제 실적이 항상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2년간 평균치는 15.7%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돼요. 이쪽에 15.7%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도 항상 좋았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실적 발표한 뒤에 주가 등락률은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 2년간 평균치는 3%에 약간 못 미쳤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이 평균치를 깎아먹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2021년 2월과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때고요. 이때 주가가 오히려 빠졌던 이유는 실적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실적 발표한 다음에 셀던 뉴스가 발생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때는 AMD의 PER이 약 90배에 달했던 때니까 밸류에이션이 특히나 극심했던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완전히 이 시기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올해 기준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 추이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반면에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계속 괴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순달람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결국 실적에 따라간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런 괴리가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새삼 놀랐는데요. 이 그래프는 AMD의 선행 12개월 PER의 5년 동안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회색 선이 바로 AMD의 PER인데요. 지금 PER은 17.4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이 기간 동안 역사적 저점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 3월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AMD에게 암울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할 문제이지만 사실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찐막, 진짜 마지막으로 AMD를 바라볼 때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 차를 공유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긍정론이 빨간색인데요. 긍정론은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AMD가 가진 고유의 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언급도 있죠. 한편 파란색은 부정론인데요. 이 부정론은 주로 매크로 환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고 그에 따라 반도체 섹터는 현재 하락 사이클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AMD도 안 좋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 상반된 시각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께는 합리적인 의견인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답정너인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